정치 오늘 시작합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핵심 쟁점이었던 과방위원장, 행안위원장은 여야가 1년씩 나눠 맡기로 이렇게 하면서 합의가 됐는데 여야 모두 만족스럽지 않다. 이렇게 좀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누가 더 양보한 겁니까, 이거? 일단 국정을 책임져야 된다는 입장에서 보면 여당이 빨리 개헌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야당에서 좀 상당히 양보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종적으로는 서로가 다 만족스럽지 않겠지만 지금 그 과방이라든지 행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의 원래 원칙대로 하면 야당이 맡아야 되는데 이게 쟁점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반반 맡기로 됐고 그런 측면에서는 야당이 좀 양보를 했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청문회도 없고 개헌이 좀 정략적으로 봐서 개헌이 좀 늦어진다고 해서 야당이 손해 보는 건 아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도 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그래도 야당이 그래도 통큰 양보를 좀 한 거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그게 부분이 좀 눈에 들어왔는데 이제 그 국민의힘이 맡은 상임위들을 보면 국민의힘이 그 협상 과정에서 좀 경제, 민생에 좀 중점을 둬서 그쪽만 좀 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막상 그런 상임위는 그 기재위인가요? 그거 하나 정도밖에 안 보였던 점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글쎄, 김 대표께서는 야당이 양보한 거라 했는데 저는 아무도 양보 안 한 거죠. 자기 입장을 굽히지 않고 결국은 이제 과방위, 행안위를 또 1년씩 나눠 맡기로 이거는 도대체 국민들이 봤을 때 도대체 왜 그러지? 라고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그야말로 그들만의 리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보고 정말 국정을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요즘 다들 여야 막론하고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고 다 위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제 양측 다 일부 양보한 부분도 양쪽에 다 있겠고 일부 자기들 더 고집한 부분도 있겠지만 다 이게 자기 편, 자기 진영, 그게 어떤 게 유리할 것인가 하는 그것만 의식하고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국회의원들은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직이거든요. 그런 걸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노 교수께서 이제 짚어주시긴 하셨습니다만 이 상임위원장 나누는 게 과연 53일이나 끌 만큼 국가 중대 사안이냐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은 사실은 이제 승자 독식으로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88년 이전에는 모든 그러니까 여야에서 한 석이라도 많은 쪽이 모든 상임위를 다 가져갑니다. 특히 양당제에서 미국 같은 데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이게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88년 대한민국 헌법에 처음으로 여소야대가 등장했고 그때부터는 이제 비례로 구성하는 관례가 생겼습니다. 그 의석수만큼 이제 야당에 나눠주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없는 원구성 협상이라는 게 돼버리게 된 겁니다. 원구성을 협상해야만이 본회의를 열 수 있는 그러니까 본회의를 강행해서 처리할 수는 있죠. 지난번에 이제 유일하게 한번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야당이 상임위 구성을 원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180석을 가진 당시 여당이 그렇게 구성을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번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 원구성 문제에 대해서 좀 제도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현재의 국회법은 본회의 의결이다 보니까 본회의 다수당을 가진 쪽이 강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합의 정신은 여야가 가능한 의석 비율대로 구성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이제 가장 쟁점이 됐던 예로 들면 이제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예로 들면 지금 계속 주장은 야당이 견제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했다면 그런 걸 좀 명시를 한다면 조금이라도 원구성에 어떤 그 갈등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노 교수님 말씀 들어볼까요? 전 차라리 제비뽑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비뽑기로 하고 아니 이제 제가 학교에 있는데 학교는 학사 일정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9월 1일 날 2학기가 개강한다. 그리고 거기서 수강 신청을 하고 들어올 사람 들어오고 탈 사람 하고 해서 학사 일정대로 정해져 돌아간단 말입니다. 국회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원구성, 이 협상 이런 게 개헌 일자까지 안 된다. 그럼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다 상임위에 배분하고 그리고 상임위원장 제비뽑기 하자. 차라리 제비뽑기가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학사 일정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국회의 일정도 1년 내 또는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정해져서
그대로 바로 진행한다, 강행한다 이렇게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게 안 된다면 원구성이 안 됐을 때는 세비를 안 준다. 이렇게 하면 아마 국회의원들 절대 이렇게 느끼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런 방법이라고 강구해야 되는데 결국 그것이 법을 개정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고양이 목에 자기들이 방울을 달지 않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굉장히 많은 압력을 넣어야 되고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밖에서 여론이 압력을 더 넣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국회를 열기로는 했습니다. 근데 다음 주부터 당장 이제 대정부 질문인데 핵심 공방이 될 거는 뭐로 좀 예상하세요? 뭐 우리 며칠 저 어제 그제 계속해서 이제 뭐 원내대표 이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을 들었지만 뭔가 국정에 대한 큰 비전이라든지 국민들이 보기에 그래 저런 문제가 지금 우리 국회에서 해결할 일이야 이렇게 공감보다는 서로 상대를 공격하는 데 치중하고 있잖아요. 우리 대정부 질문도 그래요. 사실은 다 그저 정부 국무총리 이하 국민들 앞에 놓고서 그냥 뭐 호통치고 야단치고 그걸 통해서 정말 정부 국무위원들이 뭔가 지금 현재 사태의 시급성을 깨닫게 하는 그런 것은 참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통과 의례가 지나고 나면 이게 뭐 아까 우리 본 것처럼 지금 과방위, 행안위 이게 좀 화약고 아니겠습니까? 네. 행안위는 지금 특히 이제 그 행정안전부에서 경찰국 신설을 놓고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에서는 지금 어쨌든 대통령령으로 가능하다 이런 반면에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만약에 대통령령을 강행하면 탄핵까지 얘기하고 있는 지금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일촉즉발이 생길 수밖에 없고 과방위에서도 뭐 방송개혁 내지 언론개혁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똑같은 방송개혁을 놓고서 전혀 다른 의미로 읽어버리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쉽지 않을 것이고요. 좀 있으면 또 이제 9월 정기국회 아닙니까? 네. 그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일정 감세를 많이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세법 개정을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민주당에서 호락호락 들어주겠습니까? 예산안 통과도 쉽겠습니까? 곳곳에 지금 지뢰와 암초가 널려 있다고 봐야죠. 북송이랑 사적 채용 또 공방할까요? 예, 뭐 당분간 그거는 쟁점으로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각 그 상임위에서 다룰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자료를 공개하든 어쨌든 이 북풍이라고 할 것 또는 북송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문제는 다룰 수밖에 없고 사적 채용도 결국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게 이제 8월 달로 들어가면 이제 휴가와 그다음에 민주당은 또 정당대회가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 아주 격렬한 정치적 갈등은 좀 그래도 좀 덜할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자, 이제 민주당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당권 전환이 무산이 됐는데 폭로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고위 전략회의 때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자신이 무시를 당했다. 또 이재명 의원이 인천 개항을 해 자신을 셀프 공천해달라고 압박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정치인이 이제 회의 내용이나 당 내에 있던 이야기를 기자가 마치 이제 기사 쓰듯이 이렇게 폭로하면 정치인으로서는 뭐 바람직한 자세가 안 되죠. 그리고 상당히 나중에 좀 후과가 따를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 내부에 있던 이야기를 외부에 알리더라도 이것이 뭐 노선이나 자기 철학이나 이런 게 안 맞아서 큰 이야기를 하면 모르는데 이렇게 작은 사안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에 대한 최종 공천의 어떤 전략적 판단도 당시 지도부가 했고 본인도 그 일원이거든요. 당시에 내가 그걸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런 후회하는 식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런 것들 너무 이제 개인적 폭로로 돌아가면 별로 그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성장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당시에 이재명 그 후보가 본인이 출마하고 싶은 생각은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도부가 맹분을 부여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당의 요청으로 출마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지도부의 책임으로 해서 같이 그렇게 결정해놓고는 그것이 사실은 이재명 지사의 본인이 더 이렇게 요구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정치 도의상도 그렇고 본인의 향후 정치 행보에서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결국 이제 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존재감 부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얘기하신 김 대표 의견은 저는 뭐 부정적인 측면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정치를 한다면 이런 자세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민주당 내에서뿐만 아니고 그 민주당 지지자들에 대해서까지도 본인의 어떤 그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어서 만약 앞으로 정치하겠다면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좀 이제 뭐
뭐랄까 뭐 긍정적인 측면이랄까 이런 걸 보면 결국은 모든 정당들이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젊은 청년을 영입하고 뭔가 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 쇼윈도의 마네킹 역할밖에 못하지 않겠냐. 실질적으로 내부에서는 정말 뭐 아무것도 뭐좀 주의 기울이지 않고 그 말조차도 무시해버리고 겉으로는 그러나 이제 뭐 청년 정치가 어떻고 뭐 이렇게 앞으로 미래가 어떻고 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다 하는 걸 실체를 뭐 본 그런 면에서는 망외의 소득이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죠. 예. 노 교수님 추가로 여쭤보면 이 셀프 공천 압박을 했다는 폭로가 8월 전당대회에 영향을 주겠습니까? 안 주죠. 뭐 별 줄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상했고 예정된 코스 아닙니까? 그리고 셀프 공천이라고 하는 것도 뭐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을 뿐이지 누구나 다 민주당 내에서 그렇고 그 뭐 어떤 뭐 정치권에서 다 알고 있던 얘기고요. 유인태 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어디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 의원 출마가 뭐 당에서 원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재명 의원이 세상이 다 아는 걸 볼 그걸 가지고 거짓말을 해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셨는데 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다 아는 얘기를 뭐 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확인하는 것뿐이지 전당대회 결과에 무슨 부정적 영향을 끼치거나 그러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저도 이게 사실 그때 다시 정치권 내 특히 민주당 내에서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요. 이재명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는 게 가장 우선순위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해서 그런 걸 주변에 이렇게 상당히 상의를 했을 거고 그 과정에서 지도부가 어떤 식으로 이 모양을 만들어줄 것인가 이런 행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지도부와 상의하에 그런 이제 당이 요청하는 방식을 택한 거니까요. 이것이 이제 쟁점이 된다면 뭐 그 정도의 이제 인간적 또는 이런 그 본인이 출마를 할 때 이런 그 국회의원 나오는 게 그렇게 급했느냐 이런 당내 약간의 이제 논쟁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가 전체 그 전당대회 흐름을 바꾼다든지 이런 쟁점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흐름은 못 바꾸더라도 97그룹 지금 출마자들이 이걸 갖고 공세를 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뭐 조금은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재명 후보의 가장 결정적으로 지금 가장 공격을 많이 받을 요소는 대선의 책임, 그리고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는 그리고 그것의 일련의 과정에서 본인이 좀 더 이 과정에 대한 책임이라는 거는 좀 더 이렇게 그 숙고를 해서 성숙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계속 현재 지지도가 있다고 해서 전면에 계속 나오는 것 이게 정당하냐? 당의 어려움을 개인의 어려움을 통해서 이거 그 개인의 어려운 걸 당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격은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긍정 평가의 하락세는 좀 멈췄습니다. 일주 사이에. 다만 이제 부정 평가가 한 7%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60%를 기록을 했고 지금 뭐 조사 중에서는 가장 지금 높은 수치인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요인은 뭐로 좀 진단하십니까? 글쎄요, 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뭐 부정평가 이유는 첫 번째가 인사라고 돼 있으니까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승리 요인은 단 한 가지죠. 잘 되는 것은 잘했기 때문에 한 가지밖에 없는데 부정적 평가 요인은 뭐 수만 가지가 있는 거죠. 수만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인사 요인에도 좀 여러 가지 좀 세부적으로 현재 대통령실에서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해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겉으로는 뭐 여론사에 뭐 신경 안 쓴다.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국민들을 더 화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우리들이 이렇게 부정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개의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민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게 다시 또 부정적인 피드백으로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심의 그런 어떤 엄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우리도 뭐가 문제인지 잘 분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인사 문제도 똑같은 얘기예요. 검찰 출신이 많다. 그러면 뭐 옛날에 민변이 다 도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왜 이런 사람들을 쓸 수밖에 없었는가? 현재 우리 상황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결과를 좀 기다려 주시라. 이렇게 설명했다면 그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그러니까 같은 인사고 뭐가 다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결국은 이 국민의 그 민심을 대하는 태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어 스태핑이라는 것도 긍정적인 평가율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이것이 똑같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여러 가지 그 대통령의 어떤 대답변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준비되지 않았다고 할까요? 아니면 뭐 준비는 돼 있지만 본인의 감정을 그대로 노출한다고 할까요? 친절한 설명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를 대하고 기자들을 대하는 게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국민들을 향해서 설명해야 한다. 이런 의무감을 좀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또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정치인 출신이 대통령이 될 경우에 그 정치 활동을 하면서 알았던 그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있고 그 인맥들이 결국에는 같이 청와대로 들어가든지 이런 구조가 되는데 아무래도 법조인 출신이었다 보니까 주변에 정치권에서 또 알는 사람이 없고 결국엔 지인들 위주로 이렇게 꾸려졌고 그 부분이 이렇게까지 온 거다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사 문제 지적하는 분들이 그런 문제를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나 뭐 과거 청와대를 비롯해서 모든 대통령실 또 뭐 초기 내각도 마찬가지고 다 대통령이 아는 사람들을 하는 거예요. 사실 다 아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또 누군가 아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뭐 그런 상황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왜 이런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가, 왜 이런 사람을 쓰는가, 그래서 그런 사람을 써서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가, 그래서 국민들이 조금 기다려 주시라 이런 쪽으로 이제 설명을 잘해야 되는 거죠. 과거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불친절한 것이고 국민들을 향해서도 예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되게 보면 저 뭐 인사 뭐 독단적 일방적 소통 미움 다 그런 것들이 똑같은 궤도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똑같은 지인을 쓰더라도 과거와 똑같은 얘기를 하든 똑같은 그런 그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사람 썼지만 그걸 잘 설명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김준수 대표 말씀도 들어볼게요. 헌법이나 이런 원리는 이제 대통령 당선자의 성자독식 구조에 가깝고 그래서 본인의 사람들을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제도를 둔다든가 또 널리 인재를 구해서 당평하라. 이게 우리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만 이렇게 끄집어 쓸 수 없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미묘한 지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또 대통령실 이런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에게 납득 가능하게 이렇게 설명을 잘 하고 또 필요하다면 시정하겠다 이런 자세여야 하는데 과거 정권과 비교하거나 이 원리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걸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검증을 지인이나 인맥 찬스로 쓰면 그 능력이라는 것을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사적 채용 문제가 더 큰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더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마디 더 보탠다면 대통령으로 이게 결심하고 된 게 1년 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정치 초보인 건 알고 대통령 처음 하는 거 다 아는데 그렇다면 본인이 그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자세가 안 보이니까 국민들이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 뒤에 저분이 정말 노력하고 있느냐 연구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 때문에 결국 지지율이 하락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면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지지율에 더해서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 정서까지 감안할 생각이다. 그리고 그 너무 현재 국민 정서만 가면은 미래지향이 못 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사면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단행이 될 경우에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뭐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시점이 문제지 사실 예상된 문제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뭐 김경수 전 지사라든지 이런 분을 이제 사실 문 대통령 말기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죠. 예.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과 분리한 것은 결국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하기 위한 카드다. 이런 것들이 되게 예상됐던 카드입니다. 저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걸 결자 해지를 하고 나가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상했잖아요.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특히 문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걸 위해서도 혹시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더라도 내가 받겠다. 이런 자세로 책임지고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이제 전임 후임자에게 부담을 넘기지 않겠다. 이런 자세로 하셨어야 정말 진정한 리더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데 뭐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이제 뭐 국민들이 많이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김경수 지사를 함께 사면한다면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뭐 플러스 요인도 없고 마이너스도. 왜냐하면
어떤 진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저 사면을 찬성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김경수 지사를 참여하는 걸 찬성할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고려하지보다는 본인의 소신을 소신대로 하시고 그걸 또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이렇게 해서 사면할 수밖에 없다. 사면한다. 이런 것들 좀 그게 오히려 정치적 어떤 제스처에 대한 국민의 예의죠. 김두수 대표 말씀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사면을 하려고 했는데 건성동원이 이 사면에 대해서 상당히 정략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쟁점이 되면서 굉장히 국민들 부정적 여론이 이제 확대돼 버렸고요. 지금도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약간 부정적 의견이 많은데 이건 대통령이 어떤 큰 원칙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느냐 문제인 것 같고요. 이것을 국면 전환용이나 당리당략용으로 쓰지만 않는다면 국민들이 양해해 주시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